지금 사실 뭐 가격이 하락하면서 뭐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이 뉴스에서는 XRP 부진이 SEC 소송 탓이 아니고 시장 자체의 문제다라고 이제 진단이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빠지면서 XRP도 같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뭐 지금 빠지는 것은 그냥 뭐 저는 그냥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물론 지루하고 좀 아쉽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뭐 빠르게 뭐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대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긴 관점으로 이제 인베스터의 관점으로서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주제는 XRP 리플을 이제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뭐 주말에 XRP 서울 2025에 다녀왔으니까 다녀온 만큼에 대한 소식을 좀 빠르게 따끈따끈하게 좀 전해드리고자 해서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뭐 저희 패널 토론도 뭐 하였지만은 사실 다양한 업계 관계자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국내 분들도 있고 해외 분들도 있고. 최근에 뭐 제게 주목할 부분 중 하나는 XRP를 DAT,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로 도입하고 있는 네이처스 미라클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제임스 리 의장도 참석을 했고요. 또 이제 비보파워라는 회사의 케빈 친 회장도 참석을 했고, 또 SBI 라는 회사 알죠? 소프트뱅크가 하고 있는 이제 투자은행이죠. 뭐 SB은행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데요. 타쿠야 스기야마 부사장도 참여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뭐 스탠다드 차타드의 벤처스, 판테라 캐피탈, 바이낸스, 그리고 국내 기업인 미래에셋 자산운용, 우리은행, 뭐 딜로이트 등 뭐 전통 금융권뿐만 아니라 웹 3.0 관계자분들도 다양하게 좀 참석을 했다. 그리고 그 열기가 좀 대단했고 약 한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참석했다라고 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석하셨던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러한 프로그램이 있었고 다양한 또 이벤트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좀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연사를 개회가 12시부터 되었는데 12시 35분부터 이제 한 25분간 이제 홍익희 교수님, 박종환 작가님과 같이 이제 좀 패널 토론을 했는데, 처음 이제 줄 서 있는 그 줄이 엄청 길더라고요. 이제 저희는 처음에 이 패널 초대를 받았을 때 작년에는 이제 성수동에서 이 프로그램을 개최를 했을 때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가까이 오셨다고 해서, 이번에는 한 500명 정도 오겠구나 했는데 한 3,000명 가까운 손님들이 이제 이런 홀더분들, 투자자분들이 오셔가지고 되게 좀 유익했던 시간이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리플에 대해서 뭐 좀 사실 뭐 다루어 보고자 하는데요. XRP 생태계의 미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뭐 홍익희 교수님 그리고 박종환 작가님과 좀 나눴던 이야기를 잠깐 요약해서 좀 한번 전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직접 저도 생각을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XRP를 어떻게 생각하실지도 뭐 이제 서로 각자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해서 한번 좀 다루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7가지 정도의 주제를 저희가 좀 다루었었고요. 제가 그것을 좀 간략하게 표로 좀 정리를 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먼저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대비해서 XRP의 생태계의 차이점은 무엇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느냐라고 좀 처음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종환 작가님께서 이제 패널의 의장으로서 이제 좀 자장으로서 다루어 주셨는데요. 먼저 홍익희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리플은 탄생 목적은 매우 심플하다. 리플이라는 것은 낙후된 현행 금융 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국제 송금 개혁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위프트, 이제 1973년도에 출시되었던 스위프트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제 리플랩스라는 곳에서 이런 리플을 이제 출시를 하였고, 이제 이 목적이 매우 심플하였다라고 이제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그와 반면에서 비트코인은 반인플레이션을 선언한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저도 말씀드렸던 디지털 금이랑 비슷한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스마트 컨트랙트 개념을 도입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이 된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 작가님께서는 되게 그냥 심플하게 리플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주셨는데요. 리플이라는 곳은 매우 일관성을 지키고 있다. 저렴하고 빠른 결제와 송금을 내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확장성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리플 XRP라는 것은 XRP 레저라는 기반으로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메인넷도 있기 때문에 아마 확장성은 더욱더 강조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성장성 부분에서도 새로운 분야를 계속 개척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B2B 기반 규제 친화적 안정적 블록체인이다라고 요약을 주셨습니다. 저도 뭐 유사한 흐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 그리고 자산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저는 좀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은 또는 디지털 석유
그리고 디지털 컴퓨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동시에 이더리움은 플랫폼으로서 사실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레이어 2, 레이어 3 되게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 약간 제너럴리스트적인 성격이 있다. 그래서 또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좀 대중적이다라고 보여줄 수는 있는데, 반면에 XRP 같은 경우는 좀 디지털 뱅크 또는 디지털 금융 플랫폼으로서 이것은 약간 스페셜리스트, 약간 금융에 특화된 레이어 1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XRP 같은 경우도 뭐 디파이나 뭐 NFT나 뭐 이런 토큰 발행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거든요. XRP 레저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어 1으로서도 활용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약간 스페셜리스트적인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르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XRP는 제너럴리스트, 스페셜리스트다라고 보여줄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제너럴리스트도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스페셜리스트도 각자의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본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색깔이 다르다 정도를 좀 인지하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태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향후 제도권 편입이 이제 XRP의 가치 그리고 생태계 확장에 어떠한 변화를 줄 것으로 보는가라고 이제 뭐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익희 교수님께서는요, 이제 소송 규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할인이 이미 가격 적용이 되었다.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제 다른 코인들이 전부 다 과거 2017년의 정고점을 넘고 다 뛰어가고 있었는데 XRP만 좀 그러지 못했다. 이제 그래서 할인이 많이 되었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제도권 편입으로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이 가격적으로 반영이 더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제 ETF가 출시가 되면은 뭐 지금 엑셀스 오스프리의 ETF도 출시가 되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던 1933년 ETF가 출시가 되면은 세금 회계, 수탁 문제가 좀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ODL, On Demand Liquidity, 그리고 CBDC, 그리고 국경간 결제 등 실질적인 사용처가 확대가 되면은 대형은행 국가 단위의 채택이 좀 증가가 될 것이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라는 뭐 의견을 주셨습니다. 박종환 작가님도 되게 시장을 잘 읽고 계신, 되게 저도 많이 보고 있는 분인데요. 엑셀스 오스프리에서 XRP가 성공적인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 거래량이 3,770만 달러를 기록했죠. 기록하면서 올해 출시된 ETF 중 가장 큰 거래량을 달성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소송 이슈가 해결되고 규제 이슈가 줄을 이루었던 만큼 이것은 좀 더 더욱더 호재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뭐 자산운용사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을 사실 더 계속 고려를 많이 하고 있고, 이런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이제 가격, 가치라는 것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가격 형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XRP를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았을 때라면 1,000억 개라는 이제 최대 공급량은 정해져 있고, 이제 매월 10억 개가 최대 발행이 되지만은 이제 일정 부분 소각이 되고 있고, 시장에서 소화하지 못한 것은 다시 이제 락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공급은 제한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권 편입에 따른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보았을 때는 가격 그리고 가치에는 자연스럽게 반영되겠다라고 이제 요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도권 편입은 뭐 사실 뭐 XRP만의 문제는 아니긴 한데 전반적으로 이런 크립토 시장에는 좀 긍정적인 요인을 가져다 줄 것이다가 이제 주 내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XRP 홀더들이 가장 원하는 XRP 기반 서비스는 어떤 종류의 것이라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좀 주셨는데요. 사실 그 XRP 서울 2025에도 이제 XRP와 관련된 기업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더 오히려 가서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부분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세 분들의 의견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요. 홍익희 교수님께서는 좀 큰 틀에서 또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제 은행 수준의 보안, 그리고 안정적 이주율, 그러니까 보안도 지키고 수익성도 거둘 수 있는 이러한 스테이킹 그리고 예치로서의 기능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특히 그다음에 XRP를 보유한 홀더분들이 사실은 뭐 유동성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에 XRP를 팔지 않고 이 내가 보유한 XRP를 담보로 이제 대출을 하고 차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라면은 조금은 더 이런 가격적인 업사이드도 만들고 대출을 활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들도 더욱더 확보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요. 또 이제 RWA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블랙락 같은 경우가 이런 실물 경제를 이제 토큰화하는 RWA 시장이
시장이 더욱 커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 이제 비들 펀드라는 것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크나 채권, MMF 투자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는데 XRP도 이런 부분들에 발맞추어서 트렌드에 맞추어서 이런 것들도 같이 더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거는 AEM 자동화 마켓 메이커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온체인 자동화 수익 전략 등도 더욱더 좀 확대되면 좋겠다.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XRP 홀더들이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박 작가님께서는 이제 신뢰 가능한 기관 커스터디 이제 왜냐하면 리플 같은 경우가 기업이랑 기관을 베이스로 좀 타겟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개인들을 위해서 많이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을 위한 커스터디가 나오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XRP 같은 경우는 전통 화폐 그리고 디지털 자산 간의 게이트웨이로서 브릿지 자산, 유동성 연결 자산으로서 더욱더 좀 기능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때문에 XRP비에서 토크나 유동성 풀과 연기한 규제 준수형 상품을 만들면 더욱더 좀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로 홍익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리플의 탄생 목적, 이자 본질에 충실한 저는 글로벌 금융 플랫폼으로서 좀 기대가 된다.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하고 있을 것이고 XRP 홀더들은 사실 장기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으신데 그런 분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이런 기술 그리고 이런 신뢰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성장 가능하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투자를 하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제 목적이죠. 본질에 좀 충실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더리움은 제너럴리스트, XRP는 스페셜리스트로서 XRP 기반으로서 디파이, RWA, 스테이블 코인 등 금융 플랫폼으로서의 발전이 좀 기대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주제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네 번째는 이제 RLUSD죠. 작년에 이제 출시되었던 이제 리플랩스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국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뭐 이것이 XRP 활용성이나 같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는지라고 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전반적으로 비슷합니다. 홍익희 교수님께서 상호 시너지를 통한 생태계 확장이 가능하다. 뭐 RWA 그리고 RLUSD를 결합해서 XRP 레저 생태계 활성화를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싱가포르 DBS은행에서 이러한 것들을 좀 출시하였다라고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국 RLUSD는 XRP의 브릿지 통화 역할을 보완하는 뭐 창구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RLUSD 같은 경우는 박 작가님은 연초 대비 약 그 마켓캡이 10배 정도 그래서 빠르게 성장을 하였죠. 그래서 이러한 증가 부분에 좀 많이 초점을 가지고 있고요. 또한 에이브 호라이즌이라는 2025년 8월에 출시된 기간 투자자 전용 RWA 대출 플랫폼인데요. RLUSD를 핵심 스테이블 코인 중 하나로 채택했기 때문에 아마 RLUSD의 활용성이 좀 더욱 커지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홍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브릿지, 유동성 풀, 거래, 결제 수수료 등 RLUSD 확장 속도 그리고 규모에 좀 영향을 받아서 XRP의 가격도 좀 형성되지 않을까 이러한 언급도 주셨고요. 저 같은 경우도 유사하게 상호 보완적으로 좀 성장할 거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실 XRP 그리고 RLUSD가 상호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뭐 이런 가격적으로나 뭐 이런 실제 사용처적으로는 그렇지만은 뭐 리플랩스가 크게 운영 중인 뭐 리플렛이라는 이제 기업 네트워크가 있고요. XRP 레저라는 이제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이것은 누구나 쓸 수 있는 네트워크죠. 이렇게 쓸 수 있고 또 엑스커런트, 온디맨드 리퀴드, 엑스비아 또는 리퀴디티 허브 등 뭐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이런 연동성을 다 아마 고민을 했고 그것에 대한 로드맵도 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RLUSD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결국 RLUSD가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것이잖아요. 스테이블 코인은 이제 지니어스 액트 미국에서 이제 국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고 있고 결국 키울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너도 나도 이 수익성 좋은 사업에 뛰어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테더도 그 수익이 뭐 골드만삭스를 능가하고 있고 다 그런 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사실 페이팔도 마찬가지죠. 페이팔 USD가 이미 출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2년 전에 출시가 되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한 10억 달러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RLUSD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한 지 이제 막 10개월, 9개월 정도 되었지만 한 7에서 8억 달러 정도의 그 마켓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팔이 성장하는 속도보다는 이제 RLUSD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것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웹2 기업들이죠. 기존에 있던 기업들과 만약에 웹3 기업 이런 코인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두고 싸워야 한다라고 보았을 때는 웹3 중에서 가장 강자는 그래도 저는 리플랩스가 운영하고 있는 RLUSD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고 아마 상호 보완적으로 좀 성장되지 않을까 정도의 의견을 냈습니다. 네, 다음 이제 Q5 이제 저희가 7개인데 지금 5번째 왔습니다. 요약적으로 좀 많이 전달드리고 있는데 뭐 궁금한 점 있으면은 편하게 뭐 질문 남겨주시면은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많은 기업들이 DAT, 디지털 애셋 트레저리 전략을 펼치고 있죠. 그래서 XRP 상태계 확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고 생각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뭐 주제로 좀 논의를 또 하였습니다. 홍익기 교수님께서는 이제 비트코인을 예로 먼저 들었는데요. 지난 3분기 연속 이제 트레저리 기업의 매입량이 기관 투자자 매입량을 추월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2024년은 기관 주도 장세였죠. 금융 기관들의 주도 장세였다. 반면에 2025년은 기업 주도 장세였고 이제 앞으로 XRP 또한 이제 뭐 ETF가 아직 출시가 뭐 갓 되고 있지만은 본격적인 ETF가 출시되었으면은 이런 기관 주도 장세 그리고 기업 주도 장세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한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단순히 뭐 비트코인은 뭐 보유하는 전략을 많이 펼치고 있기는 한데 단순히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것과 달리 XRP는 보유 전략뿐만 아니라 이런 기업의 결제 그리고 송금 솔루션으로 활용되는 패러다임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다라고 보여주시고 있고요. 이런 실질적인 유즈 케이스를 통해서 아마 좀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좀 보시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종환 작가님께서는 이제 비보 파워를 말씀주셨어요. 처음 이제 비보 파워의 담당자분도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뭐 회장님 오셨죠. 비보 파워의 자회사 사용성 전략, 특히 또 SBI 소프트뱅크 인베스트의 보유 전략이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주시면서 결국 장기 수요 기반 확보, 실물 서비스의 실제 사용 사례, 그리고 시장 신뢰가 향상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지금의 포인트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규제 친화적이고 기업을 대상으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B2B 기반이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였습니다. 저도 이제 그것을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XRP 서울에 참여했던 네이처스 미라클 홀딩스 여기 회장님 오셨고 SBI도 부사장님이 참석을 하였는데 대표적이다. 그래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지금은 뭐 이더리움 또는 솔라나 또는 이제 드리버티브 파이낸셜 또는 월드코인 등 다양한 알트코인으로 확장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실생활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즈 케이스가 결국엔 좀 중요하다. 우리가 이런 크립토 산업과 이제 유즈 케이스가 겹쳐지는 이제 서로 결합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XRP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플랫폼으로서 스페셜리스트로서 이제 그 목적이 명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라고 좀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번째 이제 XRP 생태계의 가장 큰 오해와 진실은이라는 또 내용을 뭐 질문이 있었고 그에 대해서 이제 각각의 또 의견을 좀 나누었는데요. 호이키 교수님께서는 XRP는 리플사가 통제하는 중앙화된 암호화폐다는 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뭐 작업 증명이라는 채굴 과정이 필요하죠. 근데 채굴 과정을 없애고 XRP 같은 경우는 한 번에 1,000억 개라는 코인을 생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락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제 매월 최대 10억 개 정도가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고 소화하지 못한 부분 다시 회수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제 뭐 진행을 하면서 좀 말씀 주셨는데요. 작업 증명과 달리 간소화한 합의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XRP 같은 경우는 탈중앙화된 오픈 소스입니다. 이제 그 블록체인 XRP 레저죠. XRP 레저의 네이티브 자산으로서 이제 오픈 소스이다라는 것을 좀 확인을 했고요. 리플랩스 리플사 같은 경우는 XRP 레저의 가장 큰 기여자일 뿐 사실 중앙화된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곳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주셨습니다. 박종환 작가님께서는 리또속 이제 더 이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 주셨죠. 이제 아마 리플을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 초기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마 리또속 되게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마음을 상하실 일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은 그러한 소리를 듣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 XRP 레저는 호이키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오픈 소스이고요. 리플은 주요 빌더일 뿐 대신에 이런 비즈니스 또는 마케팅을 이제 리플랩스에서 워낙 열심히 하기 때문에 이것은 중앙화된 것이다. 그런 인식에 영향이 기인되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특히 뭐 SRP 서울 이런 것이 개최되는 걸 보시면은 아마 그러네 이렇게 좀 중앙화되어 있네라고 뭐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만큼 일을 열심히 하는 것에서 영향이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이제 법적 지위가 명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소송이 종료가 되었죠. 소송도 종료가 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이러한 뭐 법안들도 좀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고 특히 이제 ETF도 이제 실제 뭐 1940년도 투자회사법에 따른 ETF도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지위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또 세 번째 부분, XRP 레저는 스마트 컨트랙트 또는 디파이, 토큰화 등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레이어 1으로서의 장점이 있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요. 저가 아마 그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XRP는 단순 송금용 코인이 아니고 XRP 레저 자체 독립적 레이어 1을 기반으로 하는 글로벌 금융 특화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더리움은 제너럴리스트, 뭐 XRP는 스페셜리스트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XRP 같은 경우는 전통 금융사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다양하게 맺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소프트뱅크가 있죠. SBI. 그래서 그쪽 파트너십을 통해서 브릿지 자산으로서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뭐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기약 기능을 좀 강하게 하고 있는 레이어 1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 뭐 XRP 레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나 NFT 등을 발행을 가능하지만은 이것이 약간은 금융 목적에 좀 강하게 좀 결부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대신에 이제 실물 경제와 연결된 뭐 법령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는 좀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실물 경제라는 것이 결국에는 뭐 송금 또는 결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페셜리스트로서 이제 아마 XRP는 조금 더 그 미래의 가능성이 좀 점쳐지지 않을까라는 것이 우리의 오해와 진실이었다라고 크게 세 명의 뭐 연사분들의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곱 번째가 아마 마지막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요. 5년 후 XRP는 결제망 이상으로 어떤 위치에 서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뭐 홍익희 교수님께서도 뭐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대부분의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단순한 결제 송금망을 넘어서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국경강 송금 이것은 이제 본질적인 출시 기반이었죠. 여전히 핵심적인 위치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생태계 같은 경우는 광범위한 금융, 비즈니스 분야로 좀 확장될 것이다라고 언급을 주셨고 RWA 토크나 디파이, RLUSD의 성장, 기관 협력 등을 통해서 이런 글로벌 금융 인프라로서 5년 후에는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정도를 좀 예상을 하셨습니다. 박 작가님께서는 이제 규제된 디지털 금융의 백본 자산으로서 이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뭐 결제를 넘어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뭐 CBDC 인프라 또는 기관급 디파이죠. 그리고 RWA 플랫폼으로 진화를 하면서 이런 생태계 확장을 통해서 아마 수요가 좀 발생이 될 것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발생할 것이다라고 좀 말씀 주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결과 같이 디지털 금융의 스페셜리스트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뭐 세 분과 비슷한데 두 분과 비슷한데 기업 파트너십, 각국 중앙은행의 협력 등 그리고 RLUSD, XRP 레저, 스테이블 코인 등 이런 서비스 형태가 구축이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DAT 재무 전략을 뭐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의 채택도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재무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많죠. 뭐 미국도 있고 또는 이제 잘 알고 있는 부탄 같은 경우는 이제 수력 발전을 통해서 엘살바도르는 이제 뭐 매입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활용되듯이 뭐 XRP 같은 경우 뭐 다른 알트코인들도 물론 가능성이 있지만은 이런 국가 차원에서의 재무 전략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정도를 한 5년 뒤에는 보고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XRP 서울에서 저희 패널 토론에서는 한 7가지 주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외에도 사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뭐 좋은 내용을 좀 많이 다루어 주셨고 그다음에 투자자분들, 홀더분들, 뭐 저희 구독자분들 또는 멤버십 계신 분들이 오셔서 인사 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또 되게 너무 반갑게 또 맞이해 주셔서 좀 고마웠던 그런 추억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XRP 관련된 소식을 몇 개 그냥 가져와 봤는데요. 지금 사실 뭐 가격이 하락하면서 뭐 다양한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저도 이제 이 뉴스에서는 XRP 부진이 SEC 소송 탓이 아니고 시장 자체의 문제다라고 이제 진단이 되었다라는 내용인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크립토 시장 전반적으로
시가총액이 빠지면서 XRP도 같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뭐 지금 빠지는 것은 그냥 뭐 저는 그냥 '건전한 조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물론 지루하고 '아 좀 아쉽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것을 항상 뭐 빠르게 뭐 트레이더가 아닌 이상 대응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쪼끔은 긴 관점으로 이제 인베스터의 관점으로서 좀 가져가시면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재미난 소식은 뭐 잭 말러스가 이제 "비트코인이 앞으로 200배 더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XRP 커뮤니티들은 에서 "우리는 1000배 상승할 수 있다. 너가 200 배에 오르면 우리는 1000 배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뭐 이러한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리플의 CTO가 이제 이야기했었는데요. 리플 CTO는 이제 "은행이 XRP를 채택하는 것이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기업과의 파트너십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 더욱더 좀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런 수요 측면이랑 연결이 되면서 아마 좀 가격적으로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